우리 지금까지 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글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책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쓰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글을 처음 쓴 거를 뭐라고 하죠? 초고라고 해요. 근데 그 초고가 그 글을 한 번 쓰면은 이제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들고 독자들에게도 내 목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글이 완성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그 초고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고쳐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그 고쳐쓰기를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을 보고 그리고 고쳐쓰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들, 이론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초고를 보고 우리가 고쳐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본인이 쓴 글을 고쳐쓰기를 해보는 거를 수행평가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지문에 고쳐쓰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법적인 내용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쳐쓰기가 문제가 나올 때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글은 날카롭게 깎되 마음은 온유하게라는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제목부터 고쳐쓰기와 관련된 느낌이 나요. 그쵸? 글을 깎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처음에 만들어 온 그 덩어리, 글을 덩어리라고 비유한다면 그 덩어리를 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깎아내는 과정을 비유를 한 거고 그렇게 깎아낼 때 어쨌든 간에 내가 만들어낸 글이니까 내 안에서 나온 거니까 약간 작가 입장에서 내 자식 같은 느낌일 거란 말이지. 그럼 내 자식 같은 초고를 깎아낼 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하게, 좀 너그럽게, 그리고 포용력 있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목에서만 봐도 글을 고쳤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느껴지시죠? 그럼 처음 부분부터 보시면 글을 쓰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퇴고 단계는 특히 더 그러하다. 고쳐쓰기를 한자로 퇴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싸움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가 바로 퇴고, 고쳐쓰기 단계라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친 초고는 저자의 자아를 응축한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어낸 초고는 그 초고를 만들어내는 처음에 막 그 장문을 계획하는 그 시간부터 초고를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나 자체야. 나의 내면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날카로운 톱과 칼을 들이대서 뼈를 잘라내고 살을 발라내야 한다니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그러니까 퇴고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살을 잘라내고 뼈를 깎아낸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끔 나는 퇴고를 잘하는 작가는 인생도 현명하게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표현 방법 뭔지 알겠어? 유추야. 그치? 퇴고를 하는 과정을 인생을 사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쵸? 퇴고를 잘하려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냉정해져야 된대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 했어? 퇴고를 할 때, 고쳐쓰기를 할 때 작가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야? 냉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의 자식 같은 글인데 이 문장이랑 이 단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건데 하는데 뭐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어. 주제랑 관련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감하게 삭제해야 돼. 그런데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넣어놔야겠다 하면 글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그 글의 전달 목적에 맞게 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이거 막 하다가
아, 너무 피곤하고 막 글을 계속 보니까 토할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작업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글을 읽을 때 뭐 감동을 받든지 이해를 하든지 설득을 당하든지 하라고 쓰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좋은 글이 돼야겠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신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타인의 조언과 비판에도 귀를 열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맞죠? 인격을 단박에 그런 경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이 문단에서 처음에 뭐라 했어? 태고를 잘하는 사람,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살 것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막 참을성도 있고 객관적이고 막 다른 사람의 조언도 잘 듣고 이런 사람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다 그래? 훌륭하다고 그래. 그죠?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참을성도 없고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단번에 고쳐쓰기를 하려면은 인격이 잘 서야 돼. 그럼 나 오늘부터 고쳐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겠어. 한다고 해서 참을성이 빡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퇴고와 관련한 요령은 그나마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정리해봤대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퇴고를 잘할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인격을 바로 성장시킬 수는 없으나 그냥 고쳐쓰기에서 한정해서 내가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 같네요. 처음 부분 정리해보시면 자,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심 소재가 뭐겠어? 고쳐쓰기, 퇴고야, 그죠? 글쓰기 단계에서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단계가 뭐예요? 퇴고가 가장 어렵대. 왜? 퇴고라는 것은 저자의 자아가 들어있는 무엇을? 초고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퇴고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좋을 것 같아? 인격이 좋을 것 같아. 퇴고는 인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퇴고와 인격 사이의 유사성이 뭐야? 퇴고를 잘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어떤데? 첫 번째, 냉정해야 돼. 퇴고를 잘하려면. 두 번째, 참을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 자신의 작업물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네 번째,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3번이랑 조금 비슷한 거다,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 타인의 조언을 경청이라고 그냥 내 말로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퇴고를 잘할 것 같아. 하지만 단번에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 그럼 퇴고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은 뭘까라고 하면서 중간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 1의 소제목은 믿으세요. 퇴고의 힘을 이래요. 그러니까 퇴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나 보지. 그 힘이 무엇일지를 알아야겠다. 작가 생활 초기에는 퇴고를 하는 게 정말 싫었대요. 어떤 원고는 너무 오래 붙들고 있던 통에 진절머리가 나서 다시 쳐다보기가 싫었고, 그죠? 그 막 똑같은 거 계속 공부하면은 막 진짜 쳐다보기가 싫을 거잖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원고는 진짜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 빨리 남한테 보여주고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럼 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니까 고쳐 쓸 필요도 없어. 이거 당장 지금 딱 내야 돼. 빨리 남한테 보여줘서 와 대단한 거라고 칭찬받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거 다 공통점이 뭐야? 퇴고를 하기 싫어지는 이유들이죠. 상황들이죠. 어떤 원고는 엉망진창이나 고칠 엄두가 안 나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원고는 이만하면 됐지 싶어서 재미없는 퇴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퇴고를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좀 기이한, 신기한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몇몇 천재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글은 고칠수록 분명히 나아진다. 우리 제목이 뭐였어? 믿으세요. 퇴고의 힘을이었죠. 즉 퇴고를 하면 분명히 초고는 나아진다 라는 거야.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확확 나아진다. 3번, 4번씩 퇴고해서 초고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깨닫는 경험을 하면 이 작업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 힘을 믿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그 퇴고하기 싫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거를 견디고 퇴고를 해봐라? 그럼 글이 어떻게 돼? 무조건 좋아져. 그러니까 퇴고의 힘을 믿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중간 1의 소제목 믿으세요 퇴고의 힘을이에요. 내용 정리해보시면 일단 퇴고에 대한 필자의 초기 생각은 어땠어요? 이 원고의 종류에 따라서 달랐어, 그치? 첫 번째 어떤 원고일 때? 내가 오래 붙들고 있던 원고일 때는 너무 오래 붙들고 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한 원고, 잘 쓴 원고일 때는 퇴고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 돼, 그치? 빨리 남에게 칭찬듣고 싶었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생각했을 때 엉망인 원고, 잘못 쓴 원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너무 고칠 게 많아서 고칠 엄두가 안 났어. 그리고 네 번째, 이도저도 막 잘 쓴 것도 아니고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오래 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재미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고칠 때도 재미가 없겠지. 이도저도 아닌 원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재미없는 퇴고를 뭐 하고 싶어? 생략하고 싶었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퇴고는 반드시 글이 어떻게 되게 한다. 분명히 나아지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중간 1의 중심 내용이겠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중간 1에서는 그 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퇴고를 할 거야. 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글 보듯 내 글을 이래요.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제목 뭐야? 내 글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뭐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왠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중간 2 보시면 당연한 말이지만 원고를 묵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펼치고 검토하는 게 도움이 돼. 왜냐면 내가 이 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 창의성 관련된 글에서도 잠복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글도 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뭐야? 객관적으로 글을 바라볼 수 있는 잠복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을 썼던 과거의 나를 잊고 내가 아닌 누가 쓴 글, 남이 쓴 글이라고 여기고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라면 컴퓨터 화면이 아니라 출력해서 살피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것도 뭐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장치겠죠. 필요하다면 직접 읽어보면서 문장의 길이와 호흡을 점검해보자. 우리 지금 그 처음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이런 그 태고를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었잖아. 태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대로 한번 해봐 라고 조언해주는 거죠. 자신만의 기준과 도구를 마련해 놓을 수도 있대요. 내 경우에는 문서 작성기의 기본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 문장이 3줄을 넘어가면 무조건 손을 본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자기만의 이런 내 스타일에 맞는 퇴고 기준을 정해놓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닐 거예요. 내가 평소에 쓰고 추구하는 글의 방식에는 문장 길이가 그보다 짧은 편이 낫다고 판단해서 도입한 방법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만약에 장문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문장의 길이가 길면 중심 내용으로부터 좀 시선이나 사고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장문 수행평가 할 때 문장의 길이가 2줄은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장의 길이를 자르려면 중간에 접속어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 지침을 몇 가지 정해 놓으면 어디를 먼저 고쳐야 할지 찾아내는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뭘 고쳐야 되지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내 기준에 따라서, 그래, 문장 길이가 긴 것부터 쪼개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고쳐 쓰기가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는 말이죠. 소설가라면 한 장의 분량이나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늘어놓는 대사의 길이에 대해 최대치를 정해놓고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설인 경우, 뭐 아니면은 주장하는 글인 경우, 정보 전달하는 글인 경우에 따라서 퇴고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주장을 담은 책이라면 각 세부 주장별 근거의 개수를 셀 수도 있을 것이고 글의 논지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글의 길이를 조정하는 예시를 들고 있다. 다음, 자신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글을 쓸 때는 수정을 못한다고. 글을 다 쓴 다음에 잠복기를 가지고 내 글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그 습관적인 실수가 보인다란 얘기야. 나는 초고를 쓸 때 의존명사 것, 뭐뭐인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걸 자주 써요. 그런데 그냥 뭐뭐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뭐뭐인 것이다 하면 불필요하게 문장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뭐뭐인 것이라는 말을 쓰는 건 장문에서 많이 쓰지 말라고 지양하라고 하는 말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 할 때도 고쳐쓰기 할 때 뭐뭐인 것이다 나오면 웬만하면 다 그냥 뭐뭐이다 라고 바꿔주는 게 좋아요. 행동을 묘사할 때 뭐뭐 하기 시작했다 라고 쓰는 것도 나의 나쁜 버릇이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미사여구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퇴고할 때라도 수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초고를 쓸 때는 모르니까, 습관이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를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고치는 식이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퇴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문단이 중간 2. 그래서 중간 2 퇴고의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첫 번째, 바로 토고 쓰고 바로 수정해? 아니야.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구 글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글이라고 여기고 살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 컴퓨터로 썼다면 직접 출력해서 살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 뭐 무조건이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직접 뭐 해보면서 내가 읽어보면서 읽어보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글로 쓸 땐 몰라.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길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독자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읽지만 머릿속으로 뭔가 숨이 차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끊어야 될지 어디까지가 이 내용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 직접 읽어보면서. 그래야 이 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읽어보면서 길이와 호흡을 조절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만의 퇴고할 때 기준이나 도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실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3회 소제목 뭐지요? 타인 의견 감사히 듣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었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요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런 거야. 이것이 이제 중간 1의 내용, 요것이 중간 2의 내용, 요것이 중간 3의 내용, 요렇게 구성을 한 것 같네요. 이것도 아마 퇴고 과정에서 글을 조금 이렇게 처음 부분에서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구성을 하지 않았을까?
퇴고하는 요령, 퇴고를 하면 글이 왜 나아진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글의 내용을 좀 거시적으로,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바로 퇴고 단계예요. 자, 그래서 중간 3 보시면 그래도 사람인 이상 아무리 애써도 자기 원고를 객관적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내 글이니까. 문학 전문 출판사에서는 편집자와 저자가 교정지를 2~3차례가량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퇴고도 했어요. 그리고 문학 전문 출판사의 편집자한테 보내요. 그럼 편집자가 생각하기에 그 출판사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그 가이드라인이나 제안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피드백으로 받아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즉, 퇴고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퇴고를 한다라는 거죠. 훨씬 더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할 수 있겠죠. 편집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진대요. 만일 읽고 쓰는 일에 관심 있는 가족이 있다면 엄청난 행운이라 여기고 감사해야 돼요. 자신의 원고를 기꺼이 읽어주고 솔직히 조언해줄 지인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스티븐 킹도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내의 조언을 받아 퇴고했다고 한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이겠죠. 나도 그렇다. 이 글도 아내의 조언을 받아 작성했다. 편집자든 배우자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을 때는 어쨌든 고치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야. 기분이 어때? 상할 수 있겠죠. 왜? 나의 자아가 담겨있는 초고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하래? 지적을 받을 때 절대 반박하지 말래요. 물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칭찬이 아닌 모든 언급이 공격으로 들리고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서 상대의 독해력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대요.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예술병에 걸려가지고 네가 내 의도를 알아? 네가 예술을 알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문장을 쓰기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 이 문장을 빼라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상하고 막 그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기성 작가 중에서도 편집자와 감정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 은근히 있고 나 역시 책을 처음으로 낼 때는 그랬대요. 근데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좋은 글을 쓰려면 퇴고와 타인 의견 받기에 대해서는 얼마간 각오가 서야 한다. 그치? 사실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절대 반박하지 말자. 이렇게. 타인의 의견을 감사히 듣자라고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글을 쓰려는 한 퇴고와 타인 의견 받기 모두 필자를 영원히 쫓아다닐 골칫덩이래요. 아무리 글솜씨가 늘어도 초고는 언제나 엉성한 임시 건물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많이 하고 있네요. 논리적 구멍과 오타가 수두룩해요. 그리고 글에 대한 타인의 의견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작가의 평상심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이제 공격받는다고 생각해서 평상심을 위협당하고, 그리고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잖아. 이제 무풀보다 낙풀이라고. 무풀이면 내 글이 정말 흥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절망하겠죠.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무치게 아픈 비판도 더 많이 따라와요. 왜냐면 모든 사람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지. 내 글을 칭찬하는 사람도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이거 고쳐쓰기와 관련된 거니까요. 중간 3부분 정리해보시면 자신의 원고를, 그러니까 왜 타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자신의 원고를 객관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타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조언을 받을 때는 뭐 하면 안 돼? 반박하면 안 돼. 감사히 들어야 돼. 자, 요렇게 퇴고를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요령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마지막 부분 볼게요. 퇴고할 때 어느 한 구석, 모난데가 없어질 때까지 원고를 매끌매끌하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퇴고를 많이 하면 좋다라고 했어. 그러면 퇴고 100번 해. 그냥 내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퇴고만 해. 그게 아니죠. 누구도 욕하지 않는 흐리멍덩한 책을 목표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공격할 거리가 없게 색깔을 드러내지 말고 모두가 약간 애매한데 쉽게 글을 쓰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의 조언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대. 뒤에말이 중요하겠죠? 뾰족한 곳을 더 뾰족하게 깎자. 뾰족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두드러진다라는 거야. 즉 나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 나의 개성 그리고 나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은 날카롭게 깎으라는 거야. 그리고 글은 날카롭게 깎대. 날카롭게 깎으면 뭐가 더 많이 들어오겠어? 아, 저거 너무 날카로운데? 너무 튀어나왔는데? 하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온유하게, 글은 날카롭게, 마음은 온유하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정확한 욕을 먹기 위해 애쓰자. 자신과 타인의 비판에 익숙해지자라고 합니다. 끝의 내용. 결국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글을 날카롭게 깎되 마음을 온유하게 먹어야 한다. 이때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이 마음을 온유하게잖아. 마음을 온유하게가 무슨 뜻이라고요? 타인의 뭐에 익숙해져라? 비판에 익숙해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퇴고를 해야 되는 요령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글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쳐쓰기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활동 한번 볼 거예요. 활동에 노키즈존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학생이 노키즈존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쓴 글인데 글의 성격과 고쳐쓰기의 원칙을 고려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재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지 실제 지문에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노키즈존에 대하여 최근 들어 영유아나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 노키즈존에 파란 색깔로 밑줄 치고 이 글에 뭐라 볼 수 있어?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노키즈존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어떤 논란일까?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어린이의 태만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예요? 애들이 방해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위험할 수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이유야.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를 하나 바꿀 필요가 있어. 애들이 왜 위험해? 애들이 위험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 어린이의 태만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어. 태만은 무슨 뜻이죠? 게으르다란 뜻이야. 애들이 게을러서 위험해지는 거야? 아니죠. 애들이 주의하지 않아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태만의 X치고 부주의라는 단어로 바꿔줘야 돼. 고쳐쓰기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잘못된 단어, 어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고쳐쓰기의 원칙은 나중에 빈칸하면서 정리해 볼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들이 있으니까 노키즈존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줘야겠다. 그 문장에다가 체크해 볼 거예요.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어린이의 태만? 부주의로 바꿨죠? 부주의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체크해 주시고 이게 노키즈존을 뭐 하는 이유?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나는 노키즈존을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얘기해놓고 그것을 반박하는 거야. 이런 효과는 뭐예요? 설득력을 높여. 그러니까 니네 이 생각했었지? 근데 그거 아님.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거지. 빨간 색깔로 밑줄 칠까요? 체크할까요? 노키즈존을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노키즈존에 대한
필자의 입장. 자, 그 다음, 이건 구조화 안 하고, 이거 활동 지문이니까 그냥 글에서 중심 내용들을 밑줄 쳐가면서 빠르게 볼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제. 첫째, 누군가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를 배제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불편하다고 방해받는다고 어린이 못 오게 하는 거야? 근데 어른 못 오게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이거야. 우리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체크해야겠죠? 누군가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를 배제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다. 노키즈존을 뭐 해야 한다고?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1. 1989년에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아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위험해 라든지 아니면 너네가 우리를 방해해 라든지 그런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타당성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다 파란 색깔로 체크해야겠지. 1989년에 채택된부터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까지. 국제적인 법을 근거로 제시함.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의 공간이므로 우리나라는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국제법으로 막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법에 따라서 우리는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해. 의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므로 비준이 뭐래요? 뭐야? 뭐야? 단어 안 나와. 어쨌든 아동권리협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 부분? 맞아. 우리나라가 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거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문장이랑 뒷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게 결과고, 그리고 뒤에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게 원인이죠. 이 두 문장 바꿔줄 건데 이 문장 순서 바꾸는 문장 부호가 뭐냐면 이거야. 요렇게 그 두 문장 사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읽다가 얘 먼저 갔다가 이렇게 오라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 부호 표시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쳐쓰기 나왔어. 고쳐쓰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의 그 논리적 흐름이나 관계에 따라서 문장 순서를 올바르게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잘했니?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고쳐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3문단. 둘째, 노키즈존은 출생률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 거기다 빨간 색깔로 밑줄 쳐야겠죠? 노키즈존은 출생률을 높이는데 방해가 된다. 이유 2.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환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데 노키즈존이 늘어날수록 아이와 부모가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안 낳아야지? 라고 근데 그런가? 어쨌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노키즈존이 늘어난다는 건 뭐야? 사회에서 아이를
아, 뭐, 애기는 어디든지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건 아니잖아. 뭐, 애기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출생률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노키즈 존만 폐지하더라도 출생률을 지금보다 2배는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이제 근거가 빈약하다. 맞지? 그럼 노키즈는 없을 때는? 노키즈는 없을 땐 출생률이 계속 늘어났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삭제해야 돼.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 그 문장 X 쳐주시고, 그 이유는 뭐예요? 설득력이 약한, 이제 뇌피셜이라는 거지?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 해? 자의적이라고 하지. 자의적이 뭐야? 자신의 의도대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으면 사용하고 직장 내 어린이집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만들어지는 등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보편적으로 형성된다면 출생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문장 그냥 읽어봤을 때는 별 이질감이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 글 전체 주제가 뭐야?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야. 지금 출생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 앞에서 출생률 이야기를, 두 번째가 그 출생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 출생률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버렸어. 주제에서 벗어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야. 왜 고쳐 쓰기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 글을 썼을 때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야. 우리 막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 보면은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주제가 확확 바뀌잖아. 근데 그거를 글로 쓴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하지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글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모든 문장이 주제를 향해 있어야 돼. 근데 이 내용은 어때요? 주제를 향해 있지 않죠. 그래서 고쳐 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딴 길로 빠져. 사람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쳐 쓰기를 통해서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이 주제를 향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쳐 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 삭제예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문장 또한 육아휴직을부터 출생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완전히 빼내야죠. 왜? 그래, 통일성을 해쳐요. 해치. 자, 그 다음 3문단. 셋째, 일부 아이들이나 보호자가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이들이 속한 집단 전체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노키즈존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 집단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 문장 일부 아이들이나부터 부당하다까지 체크해 주시고 빨간 색깔로 이유 3.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일부일 뿐이에요. 불편을 끼치는 일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뭐 안전사고를 일으킬 행동을 할 시, 또는 타인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시, 뭐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 한국 땡땡땡에서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이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의 80%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이라고 응답했다. 즉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타당한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쵸? 파란 색깔로 체크할게요. 한국 땡땡땡에서부터 응답했다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사람치고 선량하고 바람직한 사람은 없다. 뭐 이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해석하는 사람은 선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일부를 전체로 확대하는 거를 성급하게 확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그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자기가 지금 이 글에서 저지르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삭제하는 게 좋겠어. 삭제하고, 거기다가 빨간 색깔로 뭐라 해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글의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음 5문단. 어떤 사회가 건강한지 알아보려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이게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자기가 한 말인가? 아니야. 누군가의 말을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남의 말 빌려오는 거 뭐라 했지? 인용이라고 합니다. 파란 색깔로 체크할게요. 어떤 사회가부터 된다는 말이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노키즈존을 만들어, 즉 어린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권리를 빼앗아, 그럼 그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려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로 체크하시고 특정 말을 인용하여 필자의 생각을 어떻게 제시해?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네. 어린이의 특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되돌아봐야 한다. 세상의 모든 권리가 다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공공장소를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와 이게 이제 노키즈존 폐지, 그러니까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권리겠죠. 와,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이건 뭐예요?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겠죠. 이 두 가지 권리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이게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라고 물어봐요. 의문형을 통해 효과가 뭘까? 독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독자에게 주는 거죠. 거기다 파란 색깔로 체크할 거예요. 세상에, 어디부터 할까? 그래. 세상의 모든 권리가부터 여겨야 할까까지 체크해 주시고. 의문형을 통해 독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네요. 물어보면 이제 독자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무엇이 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권리일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얘 생각은 뭐야? 사회로부터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다. 딱 봐도 이제 사회로부터 배제당하는 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침해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좀 답이 자명하게 보이는 거를 물어봄으로써 독자가 자기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서도 우리 맞춤법 틀린 거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곰곰이 X, 곰곰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글의 흐름이 어색한 거, 통일성 해치가 불편한 거 우리 다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5번 한번 5번 한번 볼까? 그리고 우리 저기 4번에 2번이요. 이거 아까 저기 보면서 삭제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내용을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문장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 삭제하지 말고 수정하자. 자, 그 다음 5번 가와 나 자료를 활용하여 육교를 보완해보자 이랬어요. 가 보시면은 지금 합계 출산율 추이, 출산율 중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미국 CNN 방송 24일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어른들이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키즈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눈에 띄게 인기를 끌었는데 카페와 식당에서 아이들을 막는 거 출생률 높이기에 역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CNN이라는 권위 있는 방송사에서 한국이 출생률도 낮은데 노키즈존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국이 출산율에 도움 안 될 걸?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전부 가와 나를 활용하면 어디를 보완할 수 있겠어? 그렇지. 출생률 이야기한 3문단을 보완할 수 있겠죠? 자료 활용 문단, 3문단. 내용 보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노키즈존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 6번 보시면 장문 맥락을 고려해서 독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 글의 제목을 고쳐보자. 제목이 노키즈 존에 대하여예요. 그러면 제목만 봤을 땐 어때, 이 글이? 설명문 같지 않아? 근데 이 글은 노키즈 존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노키즈 존의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죠. 그러면은 필자의 입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다? 배제해서 공존으로 아이들을 배제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면 좋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글 살펴봤고, 그리고 빈칸에 있는 거는 스스로 채워보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 빈칸, 그 지문 빈칸 뒷부분에 고쳐쓰기의 원리, 이론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그 뒷장에 주요 개념 정리 보시면 고쳐쓰기에 4가지 원칙이 있어. 첫 번째는 글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긴밀성 있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해서 내용에 우리 뭐를 바꾼 적이 있었죠? 순서를 바꾼 적이 있었어. 우리 이 문장 부호 쓰면서 순서 바꿨었잖아요. 이걸 뭐란 재배열이라고 그래. 내용을 수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바꿨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두 번째, 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뭐 했었죠? 제거했었어요. 우리 이 방법을 뭐라고 할까? 삭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삭제한 부분을 적절한 내용으로 바꾸거나 난해하고 부적절한 표현은 알기 쉽고 정확하게 고쳐 쓴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니까 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명이 부족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논리적 비약은 이제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이런 걸 비약이라고 해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새로운 내용을 뭐 할 수 있어? 추가할 수 있어. 내가 그 생각하는 내용에 맞게. 이거는 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쳐쓰기의 4가지 원칙, 재배열, 그다음에 삭제, 대체, 첨가. 요 원칙에 맞춰서 원칙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원칙에 의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글의 유형별 고쳐쓰기. 우리 이 본문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뭐 문학에서는 어떻게 하고 주장하는 글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글의 유형에 따라서 고쳐쓰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 초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뭐야? 이 글을 통해서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건 명료하게. 그러니까 정보에 뭐를 따져서 고쳐쓰기를 해야 될까? 정보의 효용성, 쓸만하다, 쓸모있다가 효용이거든요. 정보의 효용성, 정확성, 신뢰성을 따져야 된다. 정보가 쓸모있는지, 그리고 정보가 알맞은지, 그리고 정보가 믿을만한지를 따져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당연히 이제 설득하는 글, 논설문이면 따라오는 말이 뭐야? 타당한지. 그리고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풍부한지 점검해야 된다. 즉, 주장을 뒷받침한 논거가 타당하고 풍부한지 점검해야 하고, 다음 세 번째, 정서 표현의 글, 문학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필자가 나타내고자 한 정서 표현, 문학,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감정이야. 맞지? 그래서 필자가 나타내고자 한 감정과 정서가 진솔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형별 고쳐쓰기와 고쳐쓰기의 원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실제로 지문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보세요.